고혈압 두 번째 영상입니다. 이어서 바로 얘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단하는 것까지 이제 배웠어요. 진단을 이렇게 한다는 거, 혈압을 이렇게 여러 번 재가지고 평균을 낸 다음에, 그리고 2차성 고혈압에 대한 이런 진단들을 전부나 이렇게 피검사나 영상의 도움을 받아서 다 배제를 시키면 프라이머리 닥터가 땅땅땅, 당신은 프라이머리 하이퍼텐션, 이센셜 하이퍼텐션입니다. 자, 1차성 고혈압입니다. 라고 진단을 준다고 까지가 바로 지난 영상의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 오늘 영상은 바로 여기부터 시작해야 되겠네요. 그렇다면 증상이 뭐가 있을까? 내가 자각할 수 있는 고혈압의 증상이 있을까? 예, 있습니다. 먼저 혈압이 높아지면 어떤 게 문제가 일어나는지부터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혈액이 지나다니는 이 혈관의 벽이 받는 압력이 혈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혈관들이 자꾸 혈액이 지나다니면서, 그러니까 혈액의 양이 많아지거나 아니면 또 유속이 빨라지면 이제 자꾸 혈관에 받는 압력이 이제 변화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 피의 양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혈관이 이제 딱딱해져서 더 수축하면서 좀 늘어나주면 혈관이 좀 이완되는 경향이 있는데, 혈압이 좀 낮아지고 조절되는 경향이 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혈관이 점점 딱딱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바로 동맥경화인데, 혈관이 딱딱해지는 경화증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일라스틱하게 좀 늘어나주면 좋은데, 그럼 혈압 조절에 늘어나지 않으니까 피의 양은 증가하고, 그러니까 물을 많이 마시거나 짜게 먹어서 그런 건 조절하고 늘어나고, 혈관이 더 일라스틱해서 늘어나지는 않으니 혈압은 자꾸 높아질 수밖에 없죠. 물리학적 법칙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혈관이 딱딱해서 혈압이 높아지면 머리로 가는 혈관들이 많죠. 첫 번째는 머리가 어지러워요. 그러니까 머리가 어지럽고, 그리고 무겁고, 그리고 심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혈관을 빡 짜주는데, 짜주는데 잘 안 나가. 잘 안 나가고, 그리고 심장이 더 많은 일을 해야 되죠. 왜 대동맥이 이렇게 혈관이 있는데, 이걸 대동맥을 통과시켜야 된단 말이죠. 자심실에서 꽝 짜주면 이 대동맥을 통해서 온몸으로 피가 나갈 텐데, 이때 받는 압력이 바로 혈압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렇게 대동맥들이 이제 좀 경화되어 있거나 이러면 또 심장이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펌프질을 하고, 더 세게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심장도 지치고, 그리고 이런 심장이 지치면 첫 번째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경우들이, 이제 피가 바로 다 나가지 못하니까 숨이 차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또 피가 많이 이렇게 안에 이 몸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심장이 이제 혈압이 높아지면 이명이 들리기도 하죠. 삥띵 하는 소리라든지. 이게 바로 혈압이 높아졌음을 의미하는 하나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혈압이 또 높아지면 현기증도 날 수 있고요. 제가 이런 말씀드린 것들이 주로 이 위쪽에 위치해 있죠. 네, 혈압이 이제 발생되는 곳이, 이렇게 쏴지는 곳이 심장이다 보니까 심장보다 위쪽에 있어서 주로 이제 부작용들, 또는 부작용이 아니라 증상들이 많이 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생기면 이제 고혈압을 의심해 볼 수 있고, 내가 혈압이 많이 높나? 그리고 때로는 뒷목을 잡는다고 하는데, 이것도 말이 되기는 합니다. 자, 그만큼 이제 좀 긴장을 하고 내가 많이 머슬 텐션이 일어났다는 뜻이니까요. 근데 그런 것들이 꼭 고혈압하고 연관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하나의 증상이거나 아니면 하나의 사인일 수 있다, 그 정도로 아시면 되겠고요. 그럼 그와 더불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합병증을 막을 수 있나, 이제 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증상이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고혈압은 주로 이런 증상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고혈압의 증상이 꼭 있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은 또 증상이 없어요. 대부분. 자, 본태성 고혈압 자체가 증상도 없어. 그래서 하나의 닉네임이 뭐냐면, 소리 없는 악마, 죽음의 사자, 소리 없는 죽음의 악마, 이런 류의 닉네임이 있거든요, 고혈압에. 그것처럼 조용히 다가와서 나이가 드는데 어느 날 이렇게 돌아가시게 만드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 이유가 원인이 없는 것처럼 증상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방금 말한 머리가 어지럽고 이명이 들리고 현기증이 나고 이런 거는 사람이 피곤하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고혈압이라고 의심하는 사람도 별로 없을 뿐더러, 고혈압을 의심될 만한 소견이 있다면 이게 고혈압 때문이구나 하고 의심을 지을 텐데, 대부분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은 증상을 경험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닉네임을 얻었는데, 그럼 고혈압이 왜 위험하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바로 합병증 때문입니다. 합병증이 바로 죽음과 연관되는 굉장히 위험하고 치명적인 합병증들이거든요.
자, 앞으로 제가 얘기 드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들은 크게 맥락을 같이 해요. 제가 축구로 비유하자면 공격수 3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격수 3명. 하는 일이 똑같아요. 하는 일이 비슷하고 역할도 비슷해. 골을 넣는 게 공격수들의 임무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위치한 포지션도 최전방에 위치해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최전방에서 골문을 노리고 목숨을 앗아갈지 아니면 병으로 이어질지를 계속 가늠하는 거예요. 뭐 수비나 미드필드에서 깔짝깔짝 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직접적인 여러분들의 삶의 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이제 제가 이 두 번째 영상에서 주로 해볼까 해요. 어떤 것들이냐면 바로 이런 것들을 알려면 크게 혈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큰 혈관과 작은 혈관에 대한 이해입니다. 큰 혈관을 바로 대혈관이라고 그러고요. 작은 혈관을 그러니까 소혈관이라고 그러겠죠. 작은 혈관, 미세혈관이라고도 그럽니다. 자, 크게 큰 혈관이 있는 곳은 2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목에서 뇌로 올라가는 것, 그리고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것, 뭐 이런 것이라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제일 혈압이 상승했을 때 타격이 받는 혈관이 뭐냐면 바로 심장, 그리고 뇌입니다. 뇌. 그러니까 심장으로 가는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고혈압이 생겨서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탁 터져버린다고 생각하면 바로 이게 바로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가 있죠. 심장에 혈액이 공급 안 되니까, 산소와 영양소가 공급 안 되니까 심장 근육이 경색되었다. 심근경색이 되는 거고요. 이 말인 즉슨 바로 심장 근육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경색이란 말은 되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인체에서 간이나 피부처럼 재생이 되는 세포가 있는 반면에 나머지 대부분의 기관들은 재생이 안 되는 세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장도 재생이 안 되는데, 한 번 죽으면 끝입니다. 끝이에요. 그 부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바로 즉사와 이어지겠죠. 사람의 목숨이 죽는 겁니다. 심장이 멈추면 더 이상 피를 쏴줄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은 다하는 것이죠. 뇌로 가는 혈관이 죽었다, 아니 터졌다 생각하면 이게 바로 뇌출혈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혈관, 대혈관을 2개, 큰 기관을 2개를 이해하자면 바로 심장과 뇌를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뇌로 가면 스트로크가 일어나고요. 심장으로 가는 게 일어나면 터져서 이렇게 고혈압 때문에 터져서 일어나면 바로 이게 심근경색, 바로 heart attack이 되는 거죠. 제가 먼저 말실수를 잠깐 했는데, 먼저 터진다는 말을 가르쳐 드렸어야 됐는데, 혈압이 높으면 이 혈관이 받는 압력이 높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이가 들면, 연세가 드시면 혈관이 일라스틱해지지 않아요. 딱딱해져요. 이게 바로 동맥경화라고 하는 거예요. 동맥경화. 실제로 혈압이 수십 년간 높은 상태가 유지됐다고 우리 한번 가정해 봅시다. 어떤 이유냐면, 수많은 이 혈압이 높은 상태로 계속 이제 수많은 혈압이 높다는 뜻은 혈액이 증가됐다는 소리 되니까 간단하게 제가 그걸 예를 들어 설명하면, 100이 지나가야 될 이 혈관이 120인 상태로 계속 이 혈관이 몇 년, 다년간, 최소 10년, 20년 지나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혈관이 받는 압력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버텨냈었겠죠. 근데 젊었을 때라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점점 나이가 들면 찌꺼기도 낄 것이고, 그쵸? 일라스틱한 정도가 계속 떨어지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 혈관이 자꾸 받는데, 이제 젊었을 때는 견뎌냈던 일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견디기 힘들어지는 거죠. 혈압이 높은 상태를.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꽈리를 틀어서 바깥으로 fun손 모양으로 부풀어 오른다거나, 아니면 그럼 그 부분이 약해졌다는 뜻이거든요. 그 부분이 터지는 겁니다. 이게 출혈이 생기는 거죠. 또는 그러니까 이 터널이 붕괴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또는 일단은 그 예로 계속 가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혈압이 높아져서 이 혈관이 결국에는 뻥 터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혈압 때문에 생기는 바로 합병증이 유발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 가는 혈관이 혈압이 터졌는데, 혈압 때문에, 고혈압 때문에, 아주 고질적인 고혈압 때문에 이 혈관이 터졌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심장으로 가는 혈관에 문제가 생겼다면 바로 심근경색이 일어나고, 뇌로 가는 혈관에 바로 이게 터져서나 막혔거나 문제가 생겼다면 뇌졸중, 스트로크가 되는 거죠. 그 외에 또 작은 혈관도 이해해야 됩니다. 작은 혈관은 크게 3가지가 있어요. 바로 눈, 그리고 콩팥, 그리고 신경,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미세하게 전달하는 혈관들, 아주 크기가 작죠. 이렇게 심장이나 뇌로 가는 혈관들은 아주 큰 일을 담당하는 것답게 혈관의 사이즈가 큽니다.
그런데 방금 말한 눈, 신장, 즉 콩팥, 그리고 이런 신경에 공급하는 피를 공급하는 영양소, 산소를 공급하는 이런 혈관들은 아주 미세해요. 미세혈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만약에 터진다면 바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겠죠. 어떻게 된다? 눈 실명되죠. 망막 뒤쪽에 상이 맺혀가지고 망막에 상을 딱 사진기처럼 프레임을 씌워서 이렇게 딱 나오는 게 이미지로 나오는 게 바로 망막인데, 망막에 이제 혈관, 망막에다 영양소를 공급해야 되는데 그 혈관이 터졌어. 그러면 이제 시력을 잃을 수 있고요. 그리고 콩팥 같은 거, 콩팥에 가는 이 혈관이 터졌어. 그럼 바로 신부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신장이 일을 못하니까 바로 요독증에 걸리기도 하고, 신부전이 일어나서 뭐 바로 단백뇨도 쏟고 큰일 나는 거예요. 바로 목숨이 위험해지죠. 그리고 신경에다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고혈압은 좀 신경에 가는 거 좀 당뇨보다는 덜하긴 한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신경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 이외에 각가지 몸에 있는 크고 작은 혈관들에 문제가 생기되면 그 기관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합병증 complica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혈압 자체는 병이 가진 그 특성 자체가 바로 즉석에서 또는 인스턴하게 짧은 기간 안에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병이 아닙니다. 아주 기간을 오래 두고요. 10년에서 30년, 아주 길게는 30년 이상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의 검진을 받지 않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1년에 한번 피검사나 하는 것들이 좋고, 관리를, 혈압도 체크하는 이유가 좋은 것이, 내가 모르고 10년이고 20년이고 허송세월을 만약에 보냈다고 치면, 그 사이에 고혈압이 생긴 상태가 지속됐다 치면 짧게는 10년에서도 혈관벽이 터질 수가 있고, 길게는 뭐 20년 30년 걸려도 안 터지는 상태가 생길 수도 있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가 필요하고요, 또는 비약물 치료도 필요한 것이죠. 운동이나 다이어트나 식이요법을 통해서, 그리고 체중을 감소시켜서, 그리고 내가 먹는 물이나 짜게 먹는 식습관의 개선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런 비약물적 치료와 약물적 치료를 병행해서 내 혈압을 관리한다면 이 합병증을 애초에 막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원리예요. 고혈압은 무서운 게 그 자체가 나를 죽음으로 모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한 2차적인 합병증이 바로 심장, 뇌, 눈, 콩팥, 그리고 신경, 말초신경, 그리고 사지, 여러 가지 각 기관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거. 그 중에서 생명으로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것만 심장과 두뇌, 뇌, 이 두 가지만 들어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콩팥까지도 즉석에서 바로 사람을 죽게 하진 않지만 2차적으로 사람을 결국 신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사람을 또 돌아가시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이제 당뇨도 마찬가지예요. 당뇨도 똑같은 일을 한다 보시면 되는데, 좀 더 세련되고, 좀 때로는 세련됐지만 좀 더 지저분한 면도 있어요, 고혈압보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그런 것들이 바로 당뇨가 가진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치료가 돼야 마땅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럼 치료에 대해서 방금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마저 이제 또 얘기를 마저 드리면, 치료는 크게 약물적 치료와 비약물적 치료가 있어요. 자, 약물적 치료는 약을 쓰는 거고요. 그러니까 고혈압 약을 드셔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고혈압 약은 바로 이뇨제예요. 자, 혈액의 양이 늘어났으니까 혈관이 받는 압력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혈액의 양을 줄이는 거죠. 소변을 통해서 내 몸에 있는 물의 양, 체액의 양을 계속 빼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혈압이 관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혈관의 건강이 안 좋은 상태, 노인이시라면, 65세 이상의 노인이시라면 혈관벽이 분명히 약해져 있을 텐데, 동맥 경화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혈관벽이 약해진 상태에서 자꾸 혈압이 높으면 터질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혈액의 양을 애초에 낮추는 겁니다. 이뇨제 많이 쓰고요. 그리고 또 뭐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이라고 ACE inhibitor를 많이 씁니다. ACE,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inhibitor라고 하는 건데, 그런 계열의 약물들을 많이 써요. 자, 그런 약물을 통해서 이제 혈압을 5에서 10 이상 팍팍팍 떨어뜨리고, 그 사이에 내가 체중을 뺀다든지, 아니면 체중이 없어도 고혈압 생길 수 있거든요, 유전적 소양 때문에. 그러면 이제 먹는 습관, 짜게 먹는 습관을 개선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수분량을 좀 조절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여러 다이어트를 통해서, 그리고 또 금연하시는 분이라면, 담배를 피시는 분이라면 금연을 통해서 혈압을 또 낮출 수 있는 2차적 효과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비약물적인 요법을 동시에 시행을 해가지고 혈압을 관리하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이제 합병증을 애초에 막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영상을 끝내기 전에 제가 머릿속에 떠오른 아이디어가 있는데, 고혈압에 대해서 카더라 하는 말이 많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궁금증을 짧게 풀어드리는 시간 가지면서 이 영상을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뭘 얘기하고 싶냐면, 첫 번째, 고혈압 약을 먼저
자, 뭐였냐면 먼저 이거부터 얘기해야 되는 첫 번째, 고혈압이 생기면 제가 아까 증상 중에 두통이 생긴다고 그랬죠. 머리가 어지럽고, 어지럽다는 말이 두통으로 받아들이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귀에서 윙거리는 이명도 나고, 이게 압력이 높아져서 그런 거거든요. 이 두 경부에 압력이 높아서 생긴 건데, 그렇다면 두통도 고혈압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말이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두통 자체가 고혈압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뒷목 잡는 경우를 얘기 드렸죠. 이게 바로 머슬 텐션이거든요. 근데 한국의 드라마를 보면 때때로, 그리고 좀 간간히 뒷목 잡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아주 충격적인 쇼킹한 뉴스를 듣거나 이러면 드라마에서 그 아버지나 어머니 세대 분들이 뒷목을 잡고 쓰러지세요. 그래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혈압이 높아져서 혈관이 터졌거나 이렇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자, 이게 바로 일정 부분 맞을 수도 있는 얘기지만 틀린 얘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 두통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평소에 두통이 있는 사람이라면, 만성적으로 두통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부위에 이제 텐션이 많이 가 있고 혈관이 많이 이렇게 수축된 사람이란 소리, 혈관 수축. 그러니까 머리도 지끈지끈하고 어지럽고 산소가 공급 안 되고 빨리 피곤한 거예요. 혈관이 수축하면 혈액이 지나가는 양이 줄죠. 그러니까 내려가는 혈액이 주니까 산소와 영양소가 공급이 덜 되는 겁니다. 더 피로하고 더 머리가 어지럽고 더 머리가 두통이 생기는 것처럼 지끈지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근본적 문제를 풀지 않으면 이 자체가 바로 좁아진 혈관, 이런, 아니면 또 주변에 있는 머슬, 이 목 뒤라든지 이런 혈관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 혈관도 결국에는 몸속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 주위 이 근육들이, 소프트 머슬들이나 아니면 그 골격근들이 이렇게 자꾸 텐션을 가합니다. 그러면 혈관도 영향을 받을 수가 없죠. 그 안에 좁아지거나 이렇게 움츠러질 수밖에 없죠. 그럼 혈압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성적으로 내가 헬스를 해서나 아니면 힘을 꽉 준다든지 이런 운동을 많이 해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혈액의 원활한 소통을 방해할 수 있는 과도한 근육이라든지 아니면 텐션을, 평소에 긴장을 잔뜩 하고 이렇게 자세를 경직되게 취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사람은 고혈압에 걸릴 확률이 더 높은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두통도 이런 원인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 찌끈찌끈해.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주위에 자꾸 텐션이 일어나는 겁니다. 스트레스나 캐테콜라민이 계속 나와서 자꾸 교감신경을 항진시키는 거예요. 교감신경이 하는 일 자체가 혈관에 이렇게 쫙 쪼매는 거거든요. 수축시키는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고혈압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 그러니까 스트레스적인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과다한 텐션이 있으신 분들은 스트레칭도 많이 하시고 이완 많이 시켜주시고 문질러 주시고 스트레스 완화에 신경을 부쩍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고혈압이 좀 예방될 수가 있는 측면이 있어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혈압약을 일단 복용하시는 분들, 만약에 내가 고혈압이 140에 90을 넘어서 160 가까이 가서 의사가 도저히 너는 비약물적 치료는 안 되니까 바로 약을 씁시다. 약도 하나가 아니라 2개도 씁시다. 우선 제가 잠깐 짜투리로 또 말씀드리면, 임상의사가 우리가 약을 쓸 때 약을 처음부터 3개, 4개 쓰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하나 씁니다. 이뇨제부터 시작하죠. 이뇨제를 시작 안 할 수도 있어요. 아까 말한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Inhibitor라고, ACE Inhibitor라고 저희는 줄여서 부르는데, 그런 약을 먼저 쓸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의사의 재량입니다. 상관없어요. 그 약의 장점이 더 크니까 그거부터 쓸 수가 있는데, 어쨌든 약은 하나에서 시작을 해요. 그러면 혈압이 조절되는 추이를 보는 거예요. 이게 잡히나 안 잡히나. 그래서 안 잡히면 약물의 도스를 올립니다. 그리고 맥시멈 도스 근처까지 가봐요. 그래도 안 잡힌다면 약을 2번째 쓰는 겁니다. 어떤 스타일의 의사는 처음 애초부터 약 2개를 같이 쓰는 사람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것도 의사의 스타일에 따라 다 다른 거니까. 근데 임상적 데이터가 그냥 축적되기 전에는 그냥 이론적으로만 보면 약을 하나 써서, 왜 어차피 약을 많이 쓰면 부작용도 늘어나니까 그 환자한테 좋은 건 아니거든요. 하나 써서 잡을 수 있으면 하나로 쓰면 좋지, 굳이 2-3개 먹을 필요 있나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보수적으로 접근했을 때 하나를 써보고 맥시멈 도스까지 근처까지 가보고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요. 그리고 2번째 약을 투입합니다. 그리고 맥스까지 쓰고 3번째까지 투여해서 씁니다. 그래서 약을 총 한 3개 정도 썼는데, 고혈압 약을, 혈압이 잡히지 않아. 그런 걸 바로 저항성 고혈압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해요. 혈압약을 썼는데도 혈압이 잡히지 않으니까 최1순위 빨간불 레드 플래그의 관리 대상이 됩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 위험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아주 공격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제가 드릴 이 질문하고 비슷해요.
한국의 카더라 저희 어머니도 그러시는데, 만약에 당신이 고혈압 약을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고혈압 한번 복용하면 평생 끊을 수 없다. 정답일까요? 아닐까요? 정답이 아닙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생길 수도 있어요. 아까 본체성 고혈압은 애초에 원인이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제일 큰 원인을 굳이 꼽자면 유전입니다. 이것은 거의 밝혀졌다고 봐도 됩니다. 유전자 염색체 안에 여러분들 DNA가 그걸 정보를 저장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막 후생 유전체라고 해가지고 에피지놈이 이걸 발현시키는 순간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근데 평생 발현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나한테 그런 유전자를 물려줬다고 하나, 그게 내 자식에게 발현될지 안 될지는 그건 지켜보고 두고 봐야 될 일입니다. 발현될 수도 있고 발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은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예방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고혈압이 발현됐다고 칩시다. 그래서 내가 고혈압이 생겼어. 그러면 내가 고혈압약 평생 먹어야 될까? 그런 분들이라면 아마도 평생 먹는 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유전 때문에 발현한 거기 때문에 고혈압이라는 특성 자체가 안 먹으면 그럼 또 고혈압이 생길 거니까, 고혈압을 꾸준히 유지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나에게 부작용을 발현시키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도시지 좀 낮추는 한이 있더라도 꾸준히 먹어주는 것이 고혈압 조절에 도움이 더 되실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 이런 얘기가 어디서 나왔냐면, 우리가 7, 80년대 옛날에 고혈압, 그러니까 이제 산업화가 고도화로 되면서 이제 고혈압 환자가 이제 점점 학계에 많이 보고되고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의원들에서 보고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제 약을 잘 안 드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골에는 우리나라의 좋은 문화가 있죠. 아나바다. 나눠 쓰고 아껴 쓰고, 그쵸? 약도 돌려 먹는 거예요. 어디 동네 애가 어디 아프다고 생각하면, 야, 나 이 약 먹고 나왔어. 너도 이 약 먹어봐.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죠. 큰일 나는 행동인데, 우리에게 너무 큰 정이 있다 보니까 한국인에게 그런 것들이 옛날에는 종종 있어 왔습니다. 마을마다, 동네마다. 근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고혈압 약 같은 전문의약 보면 더더욱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다시 본래로 들어와서 이 고혈압 약을 좀 더 얘기하자면, 이 고혈압 약을 만약에 내가 나눠 먹거나 내 주위에서 나눠줘서 내가 먹어야 될 약을 남에게 나눠줘서 내가 매일마다 약을 먹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먹지 않았다. 그러면 혈압이 조절되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혈압약이 조절이 되지 않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잡기가 어려워져요. 관성이 붙는 거죠. 처음에 물결 파동 이 정도일 때는 잡기가 쉬워요. 그쵸? 근데 먹다 안 먹다 하다가 혈압이 한번 널뛰는 순간들이 점점 빈도가 높아지면 이 파동만큼, 사인 코사인이 그리는 그래프만큼 상골자 위가 골이 깊어지는 거죠. 그럼 이걸 잡기 위해서 더 센 약을 써야 되고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항성 고혈압으로 갈 우려가 더 커지는 거예요. 약을 3개 써도 잡히지 않는 그 단계까지 결국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간다가 아니라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잘 먹어서 조절을 해야 되는데, 조절이 이렇게 경미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140도 아니고 140 언저리에 있는 사람이 처음에 공격적으로 약을 좀 써서 잡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후에 비약물적 걸 같이 시행해서 다이어트나 운동이나 짜게 먹는 식습관을 개선한 다음에 혈압을 쭉 떨어뜨렸다. 체중도 빼고. 그러니까 그렇다는 전제하에서는 혈압약을 끊을 수가 있는데, 근데 옛날에 어르신들이나 그런 분들이 우리 한국의 정형외과에서 자꾸 나눠 먹다 보니까 혈압이 잘 안 잡히고 저항성 고혈압으로 가고, 이런 사례가 점점 늘어나면서 이제 시골에 근무하는 의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르신 한번 고혈압 약 드셨으면 평생 끊을 수 없어요. 그 어르신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평생 드셔야 됩니다. 평생 드셔야 돼요. 매일마다 드셔야 돼요. 이러다 보니까 그 말이 와전되고 그 진위가 약간 곡해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커뮤니티에 퍼져서, 당뇨나 고혈압 한번 약 먹으면 절대 끊을 수 없대. 그러니까 약 먹지 마. 이런 오히려 의사를 불신하고 약을 신뢰하지 않는 경향이 더 많이 나타났다고 저도 한국에 있는 지인 의사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한 정보가 아니었던 거죠. 그 진의가 왜곡된 대표적인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경미한 상태의 고혈압, 그러니까 경도 고혈압, 1기 고혈압을 제대로 몇 년 동안 약물의 도움을 받아서 일정 부분 혈압을 확 낮추고, 그리고 식이 조절을 통해서 짜게 먹는 습관도 개선하고 물 먹는 양 조절하고, 내가 체중이 비만이었는데 비만도 조절해서 혈압이 이제 제대로 잡히기 시작했다. 그 기간이, 그리고 임상의사가 보기에 벌써 2년 3년 꾸준히 그 혈압이 꾸준히 나오고, 메디컬 이렇게 에리어 안에서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이제 약을 먹었을 때 부작용이 생길 확률이 약을 먹지 않고 그냥 기다리는 때보다 더 위험도가 커진다면, 그러니까 이 득과 실을 따졌을 때 약을 먹는 것이
것에서 생기는 부작용이 이 사람에게 더 해를 끼친다면, 저글링 해봤을 때, 그럴 때는 이제 과감하게 약을 끊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는 말은 땡, 틀린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혈압 약을 먹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여하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좀 유전적 성향, 그리고 실생활 성향에 따라서 얼마든지 약을 끊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더라.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만약에 제 구독자 여러분,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서 혈압약을 먹었는데 혈압약 먹으니까 오히려 더 두통이 생기고 막 그러던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시카고에서 상담하실 때도 그런 분들이 계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제가 약의 부작용을 의심해 봅니다. 약에는 모든 약은 완벽하지 않아요. 치료할 목적으로 쓰지만 부작용들은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득보다 실이 훨씬 높아야 약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실만 부각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실 중에 하나가 바로 부작용인데, 사이드 이펙트인데, 사이드 이펙트 중에 그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몸이 애답테이션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그런 불가피한 collateral damage 같은, 그 불가피한 데미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일정 기간 이상 약을 먹으면 그런 것들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즉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먹었는데도 나는 만성 두통도 있고 이 약만 먹으면 설사도 나고 더 어지럽고 복통도 생기고 막 이렇게 전신 반응적인 부작용이 생긴다면 의사한테 이제 전화 거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의사가 어떻게 하냐? 바로 다른 약으로 바꿔줍니다. 이때 다른 약이라는 말은 고혈압 아닌 다른 약을 쓴다는 말이 아니고, 고혈압에도 클래스가 여러 개가 있어요. 10가지가 좀 안 되는 5개에서 10가지 사이에 있는 클래스들이 있는데, 이뇨제부터 시작해서 ACE inhibitor, 또 ARBS라고 하는 그런 약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클래스가 있는데 그런 다른 클래스의 약으로 교체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약들 자체가 웃기고 재밌는 게, 이게 바로 화학인데요. 이 똑같은 클래스 안에, 그러니까 이뇨제면 이뇨제, ACE inhibitor, 그러니까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이걸 억제하는 약도 약이 몇 개 있을 거 아니에요. 제약사마다 약 재료도 또 다를 거고. 근데 같은 클래스를 먹고 났으면 약의 효능이 똑같다는 소리거든요. 작용하는 기전도 똑같고. 근데 어차피 약이 다르다는 말 자체가 화학적 기전, 분자적 기전이 아주 미세하지만 다르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같은 클래스 안에서도 약이 조금씩 달라요. 구조가, 화학적 구조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도 아주 미세하게 다르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서, 어떤 프라이머리 닥터는 그냥 같은 클래스 안에서 이 의사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이 분명히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inhibitor보다 이뇨제를 썼을 때 훨씬 더 잡히는 걸 자기가 봤어. 그러면 계속 이뇨제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뇨제를 끊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의사는. 그러니까 이뇨제로 계속 합시다. 그럼 이뇨제 안에서 다른 약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경험의 여하에 따라, 임상의사의 경험에 따라도 다릅니다. 근데 좀 일반적인 제너럴한 룰 오브 썸은 뭐냐면 바로 다른 클래스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뇨제 썼던 사람은 바로 ACE inhibitor로 갈아타고 뭐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리고 또 가장 혈압약을 먹었을 때 대표적인 부작용이 기침이거든요. 이게 바로 ACE inhibitor,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inhibitor의 대표적인 부작용입니다. 마른 기침, 젖은 기침 안 돼요. 마른 기침, 이런 마른 기침 끊임없이 나요. 이게 바로 효소의 억제제의 부작용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다른 약으로 안 바꾸고 즉시 클래스를 딴 걸로 바꿔줘요. ARBS라고 하는 다른 계열의 약물로 즉시 바꿔줍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라면 부작용은 일단은 내 몸이 어댑테이션 하는 과정에 생길 수 있는 거니까 짧게는 한 3개월 정도는 지켜보는 게 좋다. 내가 도저히 못 견딜 것 같으면 바로 닥터한테 전화해서 클래스를 바꿔서 다른 약을 복용하시면 됩니다. 그 사이에도 약은 드시고 있어야 돼요. 매일마다. 고혈압 약은 매일마다 먹는 거예요. 단 하루도 거르시는 순간 바로 여기서 이 오프가 나는 거예요, 혈압에. 그럼 좋지 않아요. 혈압을 먹다 안 먹다, 약을 먹다 안 먹다 하는 사람들이 결국 계속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환자분들 중에 이런 분들도 있죠. 나 한 달 잘 먹다가 하루 빼먹었어. 그 정도는 괜찮지 않아? 괜찮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 본인의 유전적 성향, 그리고 내가 얼마나 크게 발현이 되었고 아주 심하게 발현이 됐느냐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가진 건강 상태와 내가 비만인지, 먹는 식습관이 어떤지, 짜게 먹진 않는지, 근데 거기다 강하게 발현됐어. 그런 사람에게는 그 단 하루라도 안 먹는 것이 치명적이라고까지 말 못하지만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요. 그와 반대되는 경우, 굉장히 혈압이 언저리에 있는데 그동안 잘 먹어왔어. 그런 경우라면 고혈압이 세게 온 것도 아니고 식습관에 약간 부재로 온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이 하루 거는 거는 굉장히 경미할 수가 있죠. 그런 거는 괜찮을 수가 있어요.
제 말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의사가 다르게 판단하고 임상적 판단을 저지먼트를 내려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이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뭐 대표적인 부작용은 다 얘기한 것 같고, 뭐 에이스 이니비는 아까 마른 기침이라고 그랬고, 뭐 칼슘 채널 블로커라고 있어요. 칼슘 채널 차단제라고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은 뭐 말단에 이렇게 손발이 붓거나 하는 부종이 생길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이 고혈압약의 대표적인 부작용들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내가 그런 약들을 먹고 계신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얘기해야 될 거는 주저리 다 얘기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혹시 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제가 멀리서나마 제가 간단한 거라면 여러분들의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담도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당뇨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